저는 올해 60대 초반의 여자이고요. 얼마 전 둘째 며느리까지 본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쓰기까지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집안 얘기를 하는 것이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 같기도 하고, 며느리 얘기하면 별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어디다 제 속마음을 좀 얘기를 해야 속이 좀 풀릴 것 같아서 글로 써봅니다. 익명이라고 하니 있었던 일 그대로 이야기 풀어볼까 합니다. 혹시나 이 글을 우리 며느리가 보게 된다면 읽고 좀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교사이고요. 작은아들은 변호사인데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있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전 교생으로 학교에 실습 갔다가 지금의 큰며느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작은 며느리는 큰며느리가 학교에서 알게 된 동료 교사인데 둘이 잘 맞을 것 같다며 작은 아들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사 며느리 둘을 맞이하게 되었죠. 첫째 며느리도 교사, 둘째 며느리도 교사라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교사 며느리를 어떻게 둘이나 보게 됐냐고, 지식도 있고 인성도 좋은 며느리를 보게 돼서 복도 많다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잘 봐야 되고 집에는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니 온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집 며느리는 학교 교사이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적어도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이나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며느리들이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은 안 할 거라고 믿었고, 저는 저한테 잘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그저 부부끼리 잘 지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며느리들한테 부담 안 주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집살이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들 귀한 집안에 3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너무 귀한 집이다 보니 남편은 물론이고 시아버지도 집안에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저도 남편한테 잘해야 했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더군요. 특히 시아버님이 입이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라 음식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아주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저는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간이 조금만 안 맞거나 들어가야 할 것이 안 들어가면 귀신같이 알아차려서 시아버지는 그 반찬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깐깐한 시어머니가 그 반찬 맛을 보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반찬을 이렇게 만들었냐며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반찬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속이 상한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든지 좀 잘 드시면 좋을 텐데 입이 짧아서 제대로 먹지 않는 시아버님도 원망스럽고, 음식 잘못 만들었다고 부르랑 치는 시어머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아주어서 제가 울면 달래주고 너무 속상해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랑 결혼해서 고생이 많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 별난 분이라는 거 다 알아. 어머니도 할머니 시집살이를 많이 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머니도 나이 드니 그러시네. 그래서 사람들이 줄줄이 독점만 있는 집안에는 시집을 안 오려고 하나 봐. 내가 부모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지도 못하고. 당신이 고생이야. 내가 미안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는 당신한테 잘할게. 누가 뭐라고 해도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도 그거 알지? 시부모님이 시집살이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화가 난 마음이 녹더라고요.
남편까지 저를 힘들게 했으면 저는 정말 그 집에서 못 살고 뛰쳐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시부모님 때문에 힘든 것도 남편이 옆에서 달래주니 그나마 저는 숨쉴만 했고, 나중에 며느리를 맞이하면 절대 시어머니 노릇 시집살이는 안 시켜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도 그 집의 귀한 딸인데 결혼해서 시집살이 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요. 제가 시아버님 입맛에 맞는 반찬들을 만들면서 하나 도움이 된 것은 음식 솜씨가 아주 늘었다는 겁니다. 덩달아 제 입맛까지 까다로워져서 웬만큼 잘한다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뭐가 부족한지 대번에 알아낼 수 있을 정도였죠. 여긴 고춧가루가 조금 덜 들어갔다. 여기는 새우젓을 넣었으면 맛있을 텐데. 여기는 통깨 말고 깨소금을 넣어야 맛난데. 거의 음식 전문가가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며느리 봤을 때 김치며 밑반찬은 제가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며느리가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고3 담임을 할 때는 살림은커녕 학교 일만 해도 바쁘고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때 밥 차려 먹기도 힘들 만큼 바쁜데 일일이 반찬하고 김치 담그고 어떻게 하겠냐 싶어서 반찬을 만들어주기 시작했는데 큰며느리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반찬을 만들어가면 맛보기 바빴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반찬이 한 가지 더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있고 파김치도 있네요. 무말랭이 무침도 하셨어요? 와, 저는 정말 복 받았어요. 세상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반찬 만들어주는 집이 어디 있대요? 우리 엄마도 저한테 이렇게 반찬 안 만들어주시는데. 어머니, 진짜 잘 먹을게요. 제가 어디 가서 반찬 사 먹고 싶어도 어머니 해주시는 거 먹은 후에 다른 집에서 반찬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반찬이 제일 맛있거든요. 어머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반찬 재료 사시는데 보태 쓰세요. 이게 뭐야? 아니야. 이런 거 안 줘도 돼. 내가 이 정도 해줄 능력은 된다. 내가 나중에 돈 다 떨어지면 그때 달라고 할 테니까 이거 넣어놨다가 네가 필요한 거 샀어. 고등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잖아. 너희가 힘들어서 이랬는데 내가 이런 거 받으려고 반찬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서 둘이 잘 살고 열심히 일해주는 것만 해도 나는 고마워. 앞으로 반찬은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반찬 만드는 거잖아. 앞으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만들어줄게. 진짜 우리 어머니 너무 좋다. 저는 솔직히 우리 남편보다 어머니가 더 좋아요. 남편한테는 비밀이지만 진짜 그래요. 아이고, 빈말이라도 고맙다. 빈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머니. 큰며느리는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뭐든지 좋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제가 뭘 해주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잘 먹었다면서 인사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아들 좋아하는 것보다 며느리 좋아하는 걸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며느리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학교 교사, 작은 며느리도 학교 교사이니 둘 다 바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며느리한테도 반찬을 만들어줬으니 작은 며느리한테도 만들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작은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큰 며느리가 소개한 사람이라 그런지 결혼하기 전부터 마음이 가고 나중에 며느리 되면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눈에 작은 며느리는 한없이 착해 보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제가 어렵게 느껴지는지 저한테 늘 깍듯이 대하고 말 한마디도 늘 조심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나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니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고 해도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하고는 달랐습니다. 큰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참 편하게 생각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는데 작은 며느리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집에서 엄하게 자라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어른을 어려워하나 보다 생각했죠.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안부 전화도 하고 주말에도 피곤해서 쉬고 싶을 텐데 우리 집으로 와서 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애쓰더라고요. 저는 그리 안 해도 된다고, 주말에는 너희끼리 쉬고 전화도 바쁜데 그렇게 자주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한테 전화드리는 게 뭐 어렵다고요. 잘 지내시는지 안부 전화하는 게 당연한 도리죠. 그래 생각해주니 고맙다. 그런데 나는 너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잘하려고 하다 보면 괜히 마음이 지칠 수가 있어. 너희가 잘 사는 것이 우리한테 효도하는 거야.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우리 두 사람 잘 살게요. 어머니, 저희를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는 결혼해도 시부모한테 전화 한 통 하기는커녕 시댁하고는 가까이 지내봐야 좋을 거 없다며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우리 집 며느리들은 아들하고도 잘 지내고 저한테도 살갑게 대해주니 제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처럼 제가 며느리 복은 터진 건가 보다 싶었죠. 정말 다 퍼줘도 아까울 게 없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한평생 우리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둘째 며느리는 우리 재산에 꽤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3대 독자인 남편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평생 그 땅을 팔아치우거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평생 공무원으로 생활했는데 우리는 그 돈으로만 살아왔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팔아치워서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차도 한 번 사면 고치고 또 고쳐서 적어도 10년은 탔고 우리는 자그마한 주택에 살았는데 그 집이 낡고 보수할 곳이 많아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가끔 저도 사람인지라 시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 일부를 팔아서 깨끗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기도 했고 차도 낡은 차 말고 크고 좋은 차로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나는 손 하나 안 대고 그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그것인 것처럼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해. 내가 돈벌이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데 어려우면 모를까.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우리 먹고 사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건 그대로 뒀다가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맞겠지.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요. 그래도 괜찮죠. 당신이 한평생 일이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았잖아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해서 집을 다 날려먹기도 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한평생 내 속 한번 뒤집어 놓은 적 없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 다시 찾으라고 해도 못 찾을 거예요. 가끔은 그 땅을 팔아서 호의호식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그건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가 함부로 손대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재산은 분명히 임자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왠지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 의견 존중하고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을 아들들에게 물려줄 거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아들들한테 얘기한 적은 없지만 대충은 아들도 며느리들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저한테 은근히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그런데 혹시 시골에 땅 같은 게 있어요? 응? 땅? 아, 네 시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 땅을 물어보는 거야? 저는 자세히는 모르고요. 오빠가 시골에 땅이 있다는 소리를 얼핏 하는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땅이고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오빠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땅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나 텃밭이나 읽을 수 있는 땅이면 시골에 가서 뭘 심어볼까 싶기도 해서요. 우리 작은 며느리가 농사에 관심이 있었어? 도시에서 나고 평생 도시에서 살아서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의외네? 정말 농사를 지어볼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노는 땅이 있으면 뭐라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노는 땅이 많이 있어요? 작은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정말 텃밭 일구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줬죠. 내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시골에 꽤 된단다. 일부는 산이고 일부는 농사 짓는 땅인데 농사 짓는 땅은 이미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어. 우리 땅에 경작한 대가로 1년에 얼마씩 돈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 곡식으로 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가 일일이 가지러 가는 것도 일이고 해서 지금은 그냥 돈으로 다 받고 있어. 만약에 네가 뭐라도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땅 한 부분 정도는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네가 농사 지어볼 수도 있지. 그런데 학교일도 바쁜데 농사가 가능하겠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에요. 지금은 좀 많이 바쁘긴 해요. 아,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은 그 땅 안 파시고 왜 그대로 가지고 계신데요? 혹시 어디 기부하시거나 뭐 그러실 건 아니시죠? 네 시아버지 깊은 뜻은 나도 잘 몰라. 네 시아버지 말로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니 그 땅은 당연히 너희한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단 한 부분도 안 팔고 그대로 두시는 것 같아. 그때 작은 며느리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큰 며느리는 한 번도 땅에 대해서건 재산에 대해서건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작은 며느리는 땅에 꽤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큰 며느리나 작은 며느리가 우리한테 잘하는 것이 재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마음씨가 곱고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라 우리한테도 잘하려고 애쓰는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온했던 우리 집에 잠시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남편이 잠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잠을 자꾸 자고 점점 얼굴색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요? 요즘 어디가 안 좋아요? 그냥 요즘 자꾸 좀 피곤하네. 요즘 산에 많이 다녀서 그런가? 몸이 피곤한가 봐. 예전에는 아무리 산에 올라갔다 와도 피곤한지 모르겠더니 이제 나도 늙었나 봐. 산에 가는 건 포기하고 동네나 좀 걸어야겠어.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어요? 어디 뭐 검사라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좀 피곤한 걸 가지고 뭘 병원식이나 가. 병원에 가면 사람을 그냥 두나 기계로 검사하지. 피 검사하자며 피는 좀 많이 뽑아, 어? 이 나이에 병원에 가면 없던 병도 생기게 돼. 좀 쉬고 몸을 살살 달래가면서 살면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남편은 고집을 피우면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억지로라도 끌고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남편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살이 찌는 건가 했죠. 산에 늘 다니던 사람이 산에 가지 않으니 이제 살이 찌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몸이 붓는 것이었더라고요. 안색도 안 좋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병원 가보자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러면 자기 혼자 다녀오겠다고 저보고는 집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보호자까지 줄줄이 데리고 가면 괜히 심각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혼자 병원에 다녀오라고 남편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동네 늘 다니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갔다가 돌아온 남편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대요.
왜 그래요? 병원에서는 뭐래요? 약은 지어왔어요? 아니, 약은 안 지었어. 왜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약 먹을 정도는 아니래요? 그건 아니고 큰 병원에 가보라네. 큰 병원은 왜요? 어디가 심각하대요? 어디가 안 좋은데 큰 병원이나 가보래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의사도 자세히 모르고.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하니까 뭐 큰 병원으로 가봐야지 뭐. 별거 아닐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동네는 검사하는 기계도 없고 하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는 것 같아. 병원에서 소견서 받아왔고 예약도 했으니까 모레 나 혼자 다녀올게. 같이 가요. 혼자 가지 말고요. 뭘 같이 가. 괜히 유난 떠는 거 싫어서 그래.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남편은 큰 병원에 병원 예약을 잡아두고 병원으로 갔고 아침에 병원에 간다고 나선 사람이 저녁 늦게야 집에 들어왔더군요. 사람이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올 생각을 안 하니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도 안 받대요. 저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하루 종일 마음만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녁 늦게 들어오자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빽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사람 걱정하는 것도 모르고 뭐 한다고 이제야 들어와요? 병원에서 뭐래요? 남편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남편 대답이 나오기까지 더 불안하더라고요. 남편은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타는 듯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이나 따라서 마시더니 그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암인 것 같다네.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간암이라니? 무슨 간암? 간암이 무슨 간암이 있나? 그냥 간암이지. 그런데 아직 확실히는 몰라. 지금 그냥 대충 훑어본 걸로 봐서는 그렇다는데 나중에 조직 검사도 해보고 이것저것 좀 더 알아봐야 하나 봐. 지금 당장 검사하게 병원에 입원하자는데 일단 집에는 와야 할 것 같아서 왔어. 곧 입원을 해야 할 것 같아. 입원해서 검사해보면 죽을 병인지 아닌지 알겠지 뭐. 죽는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님도 간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는데 이것도 가족력이 있는 건지 그래서 남편이 간암에 걸린 건지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담담한 표정으로 얘기했습니다. 죽기는 왜 죽어요? 죽을 병이라는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해요?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데 멀쩡한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하네. 걱정하지 말아요. 아직 죽을 때는 멀었으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모든 건 생각이 반이라잖아요.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병원에 검사하러 같이 가요. 이제 혼자 가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랬더니 남편은 병원에 다녀오느라 너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8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녁 뉴스도 안 보고 방에 누워만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저녁 뉴스는 보고 잘 사람인데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가 보다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병원에 다녀온 후부터 정밀검사를 받기까지 계속 좀 처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에는 못 가도 동네는 꼭 걸어다니던 사람이 동네도 걷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서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암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비형간염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것이 간염이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간은 소리 없는 장기라서 무섭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간암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주변 장기에도 전이된 상황이라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남편은 수술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해보자고 수술이든 항암치료든 뭐든지 해봐야지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모든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치료해서 나아질 것 같으면 병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항암치료가 쉬운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
조금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싶진 않아. 고통스럽게 조금 더 사느니 명대로 살다 가는 게 맞아. 사람의 운명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내 운명인 거지.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나를 살려보겠다고 했을 필요 없어. 누구나 한 번은 가게 돼 있는 거야. 마음 편히 생각해. 어떻게 마음 편히 생각해? 어떻게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어떻게든 해보는 데까진 해봐야죠. 그래야 후회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치료라도 해봅시다. 치료하다 보면 길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치료는 받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최대한 할 거나 해보자. 그래야 후회가 없지 않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시간을 그리 허망하게 보내고 싶진 않다며 그 시간에 어디 좋은데 여행이나 다니자고 하더라고요. 맛있는 거나 먹고 좋은 구경이나 하고 죽으면 죽어서도 후회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러자고 당신이 원하면 헐헐 털고 놀러 다니자고 했죠. 그런데 여행 가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리할 것들이 있다며 며칠 집에서 정리를 하고 여기저기 볼일을 보러 다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둘이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지만 여행도 갈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더라고요. 남편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여행 가기로 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일단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이나 덜 고통스럽게 만들어줘야겠다 싶어서 진통제라도 놔달라고 했죠. 그렇게 남편은 병원에서 진통제를 맞으면 좀 낫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힘들어지고 힘든 일상을 반복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 남편은 정밀검사를 받기 전부터 자신이 얼마 못 살게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더라고요. 꿈에서 시부모님을 봤다고 우리가 네가 올 걸 알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고 남편은 임종 전에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도 부모님이 오셨다고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빨리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기다리게 하는 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죽기 직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을 다 제 앞으로 돌려놨다고요. 그 땅을 제가 어떻게 해도 괜찮지만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면 죽기 전까지는 무조건 지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자식들한테 대접받고 산다고. 그 땅 미리 자식들한테 주고 나면 혼자 남아서 천덕꾸러기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떠났습니다. 별난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정말 고생했어. 내가 먼저 가서 부모님 만나면 다시는 그렇게 괴롭히지 말라고 할 테니까 훗날 내 옆에 올 때 편하게 와. 제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길지도 않은 인생 둘이 손잡고 꽃구경이나 갈걸. 물감 풀어놓은 것보다 예쁜 단풍 구경하면서 세상 참 곱다고 눈호강이나 했으면 좋았을걸. 너무 성실하고 반듯해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갔나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 안에만 계속 있었습니다. 아들들도 계속 연락 오고 큰며느리 작은며느리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큰며느리는 제가 제대로 밥을 못 먹고 있으니 죽을 만들어서 왔고, 작은며느리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드시러 가시자며 우리 집에 일부러 찾아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마웠죠. 나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구나. 내가 빨리 기운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애들 반찬을 못 만들어줬다 싶더라고요. 내가 만들어준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 애들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정신을 놓고 있느라 애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했다 싶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자마자 시장부터 갔습니다. 큰 며느리 좋아하는 파김치도 담고 멸치도 볶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뭐 좋아하는지 물을 때마다 뭐든 다 잘 먹는다고만 해서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잘 먹는 것들 위주로 메추리알 장조림이며 생선조림이며 깻잎 반찬이며 이것저것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 집에 반찬 가져다 놓고 작은 며느리 집에도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왔죠. 제가 반찬 가져다 놓은 것을 보고 며느리 둘 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어머니 마음도 안 좋으실 텐데 반찬 만들어 주셨다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아껴서 잘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끼지 말고 실컷 먹으라고 내가 너희를 반찬 만들어주는 낙이 제일 크다고 했죠. 그리고 작은 며느리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니 힘드신데 뭐하러 반찬 만드시냐고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죄송할 게 뭐 있어. 부모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좋은 게 있는 줄 아니? 너희가 잘 먹으면 되는 거야. 죄송해할 필요 전혀 없어. 내가 기분 좋아서 해주는 거야. 내가 해준 거 너희가 잘 먹는다고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 그러니 내가 반찬 만들어주는 걸로 전혀 미안해하거나 마음 쓰지 마라. 그리고 혹시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네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 만들어줄게. 우리 작은 며느리는 뭐 좋아해?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다 맛있어요. 저는 뭐든 다 잘 먹는 거 아시잖아요. 만들기 힘드시니까 조금씩만 주세요. 많이 만들면 장도 많이 보셔야 되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래, 생각해줘서 고맙다. 내가 감당할 정도로만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 후로 나물 무침이며 오이 소박이 김치, 갓김치, 얼갈이 김치도 담그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마른 반찬들도 만들어서 애들이 반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주 반찬을 만들어서 며느리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몸살기가 있는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조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동태탕이 먹고 싶다고 엄마가 해주는 동태탕 먹으면 좀 나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럼 조금만 있으라고 얼른 장 봐서 동태탕 끓일 것 준비해 가겠다고요. 저는 시장에 가서 동태탕 끓일 재료를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동태탕을 다 끓여서 갈까 하다가 한 번 식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 바로 끓이기만 하면 되게 재료들 다 손질해서 냄비에 담아갔습니다. 작은 아들 집에 도착하니 작은 아들이 이불을 감싸고 누워서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많이 안 좋니? 약은 먹은 거야? 아, 네. 병원에서 약 처방받아서 먹었어요. 뭐 조금 쉬면 괜찮을 거예요. 요즘 좀 일이 많아서 무리를 해서 그래요. 제가 전화해서 엄마 걱정하셨죠. 갑자기 엄마가 끓여주신 동태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어디 식당 가서 먹어도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 연락 잘했어. 네가 말을 해야 알지. 말 안 하고 있으면 네가 뭐가 먹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좀 쉬고 있어. 이거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금방 될 거야. 밥도 바로 지어서 뜨끈하게 먹자. 감기 뚝 떨어지게. 저는 얼른 밥을 짓고 동태탕을 끓여서 반찬을 꺼내서 밥을 차리려고 했죠. 그런데 냉장고에 제가 만든 밑반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만들어준 것 말고 다른 밑반찬들이 있기에 그걸 꺼내서 차렸는데 맛을 보니 그건 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돈이 해주신 것 같더군요. 내가 만들어준 건 벌써 반찬을 다 먹었나 보네. 반찬 해준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애들이 잘 먹네.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있는 반찬으로 밥을 차리고 국과 밥을 떴습니다. 아들이 몸살난 몸을 이끌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동태탕을 2그릇을 비우더라고요. 역시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국이 최고다. 감기가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끔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은데 일이 많아서 갈 엄두도 못 냈거든요.
엄마가 해준 음식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저는 아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내가 3일 전에 만들어준 반찬들 싹 먹은 것 같은데 오랜만이라니 그 말이 그 상황에 맞지 않다 싶었죠. 설마 그걸 며느리 혼자 다 먹었을 리도 없는데 아들은 내가 만들어준 반찬을 하나도 못 먹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성재야, 밥은 늘 사서 먹니? 일이 바쁘면 사서 먹을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집에 들어와서 밥 먹죠. 장모님이 반찬 해주시는 게 있어서 집에서 밥만 하면 되거든요. 장모님이 반찬을 늘 해주셔? 그럼 다른 반찬은 아예 안 먹어? 다른 반찬요? 뭐 다른 반찬은 먹을 일이 없죠. 와이프도 바빠서 반찬 만들 시간이 없고 나도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것만 먹다 보니 제가 음식할 줄은 모르잖아요. 엄마가 만들어준 반찬은? 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이요? 엄마가 반찬 만들어주시게요? 그럼 저는 너무 좋죠. 엄마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묻는데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은 제가 반찬을 만들어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반찬 만들어 나른 날이 얼마인데 그 반찬을 하나도 못 먹었다니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저는 아들한테 지금까지 엄마가 반찬 만들어줬는데 그걸 하나도 못 먹었냐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말을 삼켰습니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부부지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면 될 일 괜히 크게 만들까 봐서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는 좀 알아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며칠 뒤 늘 그랬듯 반찬을 만들어서 작은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늘 그랬듯 반찬을 냉장고에 채워넣고 작은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죠. 반찬 몇 개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 맛있게 먹어라.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만들어주시는 거 받아 먹어서 좋은데 어머니 힘드셔서 어떡해요? 어머니 정성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을게요. 며느리 문자만 보면 제가 만들어준 반찬을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다는 얘긴데 냉장고에 제가 만든 반찬도 없고 아들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반찬을 주고 다음날 작은 며느리 집으로 가봤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역시나 제가 만들어준 반찬은 하나도 없더군요. 그 많은 반찬을 다 먹었을 일도 없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에 보니 제가 보낸 그릇이 설거지가 돼서 깨끗해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내가 만들어준 반찬을 누굴 줬거나 버렸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반찬을 버리는 며느리가 있다고 하던데 저는 혹시나 싶어 음식물 쓰레기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제가 만들어준 콩나물 무침과 연근조림, 멸치볶음, 꽈리고추 조림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멀쩡한 음식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건지 온몸에 힘이 탁 풀리는 기분이더군요. 저는 며느리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일단 며느리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더군요. 차라리 필요 없다고 말을 했으면 만든다고 고생이나 하지 않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고 내가 애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괜히 오지랖 넓게 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한테 반찬해준 것이 후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왜 저한테는 그렇게 음식이 맛있다고 잘 먹겠다고 해놓고 음식을 그대로 버리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넘기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반찬을 조금씩 골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찬을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저녁이 되니 며느리가 아들보다 먼저 퇴근했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며느리가 엄청 놀랐는지 다리가 휘청거리대요. 왜 그렇게 놀라?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너 뭐 나한테 숨기는 거 있니?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숨길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집에 오면 당연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놀란 거예요. 어머니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어제 반찬 가져다 주시고 한참 뒤에 오실 줄 알았는데. 왠지 오늘은 꼭 한번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봤어. 너 저녁은 먹었지? 내가 상 차려놨는데 밥 먹을래? 예? 상을요? 힘드신데 뭐하러 상을 차리세요? 제가 차려 먹으면 되는데요. 너 일하고 오면 힘들잖아. 반찬도 해주는데 저녁상 못 차리겠어? 식탁에 앉아. 저녁 먹어야지. 제가 부엌으로 들어오자 며느리도 제 뒤를 따라 부엌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식탁 위에 차려진 것을 보고 며느리가 너무나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반찬을 또 만들어 오셨어요? 예, 어제 반찬 만들어 왔는데 설마 오늘 또 만들어 왔겠니? 네. 그런데 이 반찬은 어제 만들어 오신 그 반찬 설마 아니죠? 왜 아닌 것 같니? 왜 그 반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요. 그냥 좀... 설마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걸 주워 담았을까 생각하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얘긴지는 네가 더 잘 알겠지. 이거 쓰레기통에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 어제 만든 반찬이 벌써 쉬었을 리는 없고 네 친정엄마가 만들어준 반찬은 그대로 냉장고에 있는데 왜 내가 만든 반찬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는 거야? 설마 내가 만든 건 더러워서 버렸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잘못했어요. 사실은 반찬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어서 그랬어요. 이번 딱 한 번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정성 들여서 만들어주신 건데 죄송해요. 며느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반찬을 버린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닌데 마치 그때가 처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이라고? 정말 처음이니? 이렇게 반찬을 버린 게 처음이면 내가 만든 반찬은 네가 다 먹었니? 성재는 한 번도 못 먹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그동안 일을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작은 며느리는 지금까지 제가 해준 반찬을 한 번도 먹지 않았더군요. 제가 만들어준 반찬을 그대로 다 버렸고 자기 친정엄마가 해준 것만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비닐장갑을 끼지 않고 음식을 하는 게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더럽게 손으로 음식을 만드는 건지 우리 집에서 손으로 나물 무치는 걸 보고 그 뒤로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그랬어. 왜 맛있다고 계속 만들어달라고 했니?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한테 미운털 박힐까봐요. 그리고 오빠하고도 사이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또 형님은 어머니 해주시는 반찬 잘 먹는데 저만 그러면 저만 별나다고 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어머니 음식 버린 줄 알면 이혼하자고 할지도 몰라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해요. 며느리는 저한테 그 사실을 들키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한 행동은 너무 괘씸하지만 그렇다고 작은 아들 부부 사이를 금가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한테 말했죠. 내가 아무래도 오지랖이 너무 넓었나 보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음식은 손맛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비닐장갑은 쓰지 않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내가 이 이야기를 성재한테는 하지 않을 거야. 너희 부부 사이 갈라놓고 싶진 않아. 그냥 진작에 솔직히 얘기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돌아서서 음식을 다 버렸다고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긴 해. 하지만 모든 건 여기까지야. 음식을 만드는 것도 여기까지, 이 얘기도 여기까지야. 더 이상 들추지 않을 테니 걱정은 말어. 그리고 나도 음식하느라 고생하지 않을게.
저는 그 말을 하고 돌아서 나와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뭔가 불안했는지 계속 저를 따라오고 집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통화는 하고 싶지 않고 문자를 보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네요. 그 일을 통해서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시어머니가 베푸는 호의는 별로 반가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요. 남편이 말했듯 재산은 죽을 때까지 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제대로 깨달았네요. 앞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자식들한테 구박 안 받기 위해서라도 제 재산은 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